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쓰러진 뒤 사망했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씨가 사망하자 5.18 단체들은 전 씨 죽음에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은 전 씨 사망에 따라 조만간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화를 통한 20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첫 선대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 YTN 뉴스큐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 특검과 선대위 개편 방안 그리고 주요 정책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 달 6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구성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거부 의사 표시로 새 분수령을 맡게 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윤 후보는 당내 경선 예비 후보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 등 원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2,000명대를 유지하면서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충남 천안의 한 마을에서는 200명 넘는 신도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거둔 세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는 정치 군인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뒤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과 권력 비리로 퇴임 이후 백담사에 은둔해 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합천 출생으로 육사를 졸업한 전두환 씨의 삶은 5.16 쿠데타 이후 계속 질주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눈에 띄어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하나회를 만들어 정치 군인의 길로 들어선 뒤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박정희 정권 말인 1979년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됐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하극상을 일으키며 군의 1인자로 떠올랐습니다.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신군부의 군사독재 연장 시도에 맞서 1980년 5월 시위가 이어지자 계엄령을 전국에 선포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섬사합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임기 7년 단임에 12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킵니다. 재임 시절 고성장 저물가를 유지하며 처음으로 무역 흑자 시대를 여는 등 경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민주화 요구는 임기를 1년 앞둔 1987년 정부 이양을 골자로 한 4.13 호헌 조치로 이어졌고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을 통해 잦아들었습니다.
퇴임 이후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권력 비리에 대한 책임자 처벌 요구가 거세지자 1988년 대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2년 넘게 은둔했습니다. 이어 문민을 앞세운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전두환 씨는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힘으로 누르고 군사 독재를 연장했다는 결정적인 과오가 있습니다. 철권 통치를 통한 관치 경제로 호황을 맞기도 했지만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큰 그늘을 남겼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유신의 종말을 고한 11.6 사건 직후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을 틈타 12.12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면서 서울의 봄을 겨울로 되돌려놨습니다. 특히 공수부대를 투입해 진압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최악의 유혈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에게 언짢은 문제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론 통폐합과 삼청교육대 설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등은 5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전두환 씨는 민주적 정통성의 결핍을 만회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에 주력했습니다. 아시아 경기 대회의 개를 선언합니다. 때마침 찾아온 삼저 호황 등에 힘입어 1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과외 단속으로 사교육비를 줄였다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철권 통치를 바탕으로 한 관치 경제는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의 온상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한때 50 비리 청문회와 내란죄 유죄 판결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집권 7년과 일생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굴곡과 숙제를 남겼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우리 현대사의 신군부 독재의 그늘을 남긴 전두환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5.18 유혈 진압에 대한 사죄나 반성 없이 숨졌는데요. 정치권 반응도 다양합니다. 자, 여야 정당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 협력 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오늘 오전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전두환 씨 하면은 재임 시 수천억 원 비자금 조성한 이 부분하고 5.18 유혈 진압 과오를 빼놓을 수 없는데 결국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지금 생을 마감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죠. 한 달 전쯤에 어찌 보면 이제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아들을 통해서 직접은 안 했습니다만 메시지도 냈고 여러 번 냈는데 또 돌아가시기 전에 메시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하다든지 반성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유족 측에서도 아무 메시지가 없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끝까지 아무런 반성이라든지 그걸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다. 네. 마지막까지 그래도 뭐 마지막 순간에라도 뭐 죄송하다든지 그리고 광주 시민들한테 뭐 용서를 빈다든지 그런 메시지라도 하나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후 한 달 남짓 만인데, 자 죽음을 앞둔 두 사람 행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국민 정서나 정치권 반응도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정기 전 비서관 전두환 씨의 측근인데 기회가 될 때마다 위로를 했다, 자, 사과를 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를 국민들이 사과했다고 과연 생각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 뭐 민정기 비서관 얘기에 의하면 과거 뭐 백담사 갈 때라든지 그때 얘기한 게 사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보면 광주나 또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 명령을 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지금 뭐 진상 규명을 하고는 있지만
시신들이 뭐 외곽으로 이렇게 실려갔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얘기와 규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과를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옛날 논어라든지 성인들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는 착해진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게 참 삶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은 네. 이게 지금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최소한 헬기 사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판의 쟁점이었었고, 관련되는 내용이 1심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됐었고,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항소심이라든지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네. 있었는데, 그럴 기회마저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헬기 사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뭐 진상 규명돼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금 네. 항소심이 진행되던 그렇죠. 상황에서 지금 사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정 공방도 좀 허무하게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뭐냐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는 뭐 공소기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재판은 진행이 안 될 것이고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아마 이 뭐 유가족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허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판결 선고를 끝까지 받고 싶고 사법부의 결정을 받았고 싶었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이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사실은 복잡한 재판이 아니거든요. 네. 명예훼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총기 사격이 있었냐 없었냐만 결정하는 건데, 어찌 보면 이거 뭐 소환하느니 뭐 하냐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오히려 네. 사법부에서 이걸 빨리 결정해 줬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중간에 이렇게 돼버리면서 판결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 끝나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재판 늦어진 정의는 뭐 정의롭지 실제로 제대로 안 된 재판, 사법부의 어떤 늦어진 재판이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추징금도 안 낸 추징금이 900억 원 정도 네, 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숨진 상황에서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검찰도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이제 보도를 저희가 앞서 해드렸는데,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이거 가능합니까? 법리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추징금도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형벌이거든요, 예. 보면. 그래서 이게 본인 재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족들이 상속폭이 뭐 재산이 본인 재산이 뭐 20만 원인가 뭐 2만 원인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된 무속자산이나 이런 건 일체 뭐 통장에는 없는 거니까 네. 사실은 이미 집행 대상이 없고, 그럼 상속 포기를 하면 추가적인 상속 포기할 가능성이 뭐 매우 크죠. 높은 거죠. 예. 그리고 가령 상속 포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추징을 유족을 상대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형사소송법상의 쟁점이어서 추징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징금을 집행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없다, 봐요. 예.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 자, 청와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후보별 반응에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 주범이에요. 그런데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찬탈했던 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 선언을 기대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직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우리 유족에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 계획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거든요. 글쎄 뭐 지금 돌아가셨고 상중이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그분하고 이렇게 관련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고요. 윤석열 후보의 저 발언은 이제 오전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문을 철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이재명 후보 현재로서는 조문 생각 안 한다. 자, 네, 안 가는 입장이신 그렇죠. 거죠. 오전에 이제 공약 발표하는데 저도 있었는데 기자들이 사실은 공약보다 그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안 가겠다. 네. 사과도 안 했고 안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거고요. 저는 뭐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데 본인이 우리 모든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뭐 돌아가신 부분이야 뭐 그래 있지만 저는 뭐 우리 당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조문 가능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뭐 가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나 했다가 이제 가지 않겠다 입장을 이제 바꿨는데 이준석 대표도 사실 논평 내지 않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당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 정파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사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많은 해악을 남겼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윤석열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검토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제 조문을 안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나는 안 가겠다.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조화 정도만 보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두환 씨 문제에 대해서는 정파와 상관없이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생각은 일치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당 대표로 입장이 나오는데 입장을 그럼 바꾼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 그러니까 지난번에 결국은 뭐 12.12나 5.18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라는 얘기하고 개사가 이후에도 광주에 가서 사과할 때 뭐 경선 전에 가니 후에 가니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제가 보기엔 그 연장선이다. 끝나지 않았다. 네. 만약에 그때 정말로 내 발언이 잘못됐다 사과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쉽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지도부랑 상의해 보겠다든지 아니면 고민 좀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서는 그냥 간다 그랬거든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게 더 솔직한 표현 아닌가. 근데 나중에 정치적으로 고민해 보니까 이게 별로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이 기본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글쎄 뭐 굳이 뭐 새 변호사님 말씀에 뭐 답을 하는 게 지난번에 광주 가서 어쨌든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5.18 민주화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광주 시민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라고 누차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례 문제. 이미 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이라든가 국가장은 사실상 힘든데 노태우식 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청와대나 국민 정서 기류로 봐서는 국가장은 뭐 논의조차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논의조차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확히 법을 보면 현재 법에는 그냥 현직 대통령으로만 돼 있고 어떤 경우는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 개정 법률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통과는 아직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뭐 청와대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두환 씨 대통령 논의 자체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유가족 그냥 가족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아마 뭐 국립묘지 안장도 제가 보기엔 안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가족장으로 해서 가족 뭐 공동 뭐 가족 묘든 뭐 개인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두환 씨 사망에 대한 정치권 반응까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제 여야 선대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지금 쇄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인선 발표 때와 달리 삼각 체제가 조금 와해된 듯한 분위기도 보이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또 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안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만 주세요. 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합류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다가 어제부터 좀 삐걱대는 분위기인데요. 이 어느 지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는 아마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두 분 사이에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지점이 두 분이 불편하셨는지는 저로서는 모를 일이고, 예. 다만 제가 아는 한 후보도 그렇고 또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윤 후보 참모들도 그렇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최선을 다해서 모셔서 선대본을 정말 실질적으로 지휘해주고 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 뭐 장제원 의원 이게 거론되는 누구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달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 이제 분석 기사들이 예. 뭐 특정인하고 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불편한 관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 확인할 만한 어떤 정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얘기를 좀 직접 네. 들어보죠.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일상으로 회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대위 합류를 최종적으로 안 하겠다 혹은 보류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어도 될까요? 아니,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총괄 선대위원장 두 개는 확실히 손을 긋는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아니들 충분히 어저께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나한테 무슨 뭐 구체적으로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윤석열 후보가 연락을 취하신 건 없나요? 난 전혀 나는 어저께 이후로 연락한 적이 없어요.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뭐 잠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네. 자, 뭐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제 합류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좀 마지막에 들어보신 내용을 보면은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보 범위 내에서 알고 예. 있는 한 어쨌든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께서 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으면 본인이 보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선대위의 구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합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와 자세를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요. 아마 일부 인선에 대해서 조금 아마 후보하고 조금 이견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은 아마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면 아마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삐걱대는 모습이 보이지만 합류할 가능성이 남아 저는-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선대위 구성이 첫 정치력의 시험대다, 평가가 되는 첫 잣대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뭐 원팀 얘기할 때는 경쟁하던 후보들 얘기하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 뭐 별도로 딴살림 차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뭐 전 안 받는다 그러고. 사실은 경쟁하던 후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 외부에 이제 백만가들을 모셔오는 게 2번인데 1번도 제대로 안 되고 2번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같이 일하던 뭐 부하 검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약간 밑에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뭐 조직력이 있고 장악력이 있는데 자기랑 경쟁하던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 아니면 자기가 모셔야 되는 사람들
이건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요. 지금 뭐 장제원 의원 얘기 나오지만 저는 아마 김한길 전 대표나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삼각 체제로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불만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 전에 보면 본인이 어쨌든 정권을 가지고서 행사하기를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양해했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그게 완전히 양해가 되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게 틀어졌다고 보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가 지도자라는 거는 사람을 자기가 불편한 사람들, 자기가 모셔야 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다 어찌 보면 포용해서 그래야만이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집권을 하더라도 장관도 모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으로 정치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 티를 못 벗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인으로서 변신은 아직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뭐 지금 물론 나중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삐그덕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해도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뭔가 반론하시려고 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뭐, 예.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결론도 보지만 과정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이 됐으면 사실은 당은 당규에 의하면 당대표를 대신해서 본인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이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그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정말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의 어떤 윤석열의 모습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통과 노력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간이니까 그 어떤 과정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홍준표 후보님에 대해서도 지금 네. 매일 뭐 한 하루에 두세 번씩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아,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전 의원에게 예비 후보님께 이제 전화를 드리고 있다는 것 같고 네. 이제 받긴 받으십니까? 아직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게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정치를 하실 때부터 원래부터 이제 워낙 독고다이 이제 얘기는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나 자세 이런 네. 부분들이 좀 평가할 대목이 있지 않나 싶고 예. 홍준표 후보 총괄 선대위원장 하셨던 조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또 유승민 이제 전 예비 후보님하고 같이 하셨던 의원님들 중에 되게 좋은 분들 많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함께 하는 걸로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과정 속에서의 윤석열의 어떤 리더십, 소통을 위한 리더십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봐주십사 하는 단편적인 결과 말고 과정도 좀 봐줘야 된다. 지금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 여기까지 보고, 자, 이재명 후보 선대위 차원의 첫 대선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공약인데 이게 선대위 차원에서는 첫 공약인 거죠. 그렇죠. 오늘 네. 아마 저 당사 2층에 이제 브리핑룸 만들어서 처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책으로 승부 걸겠다 그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로 삐걱거리고 있는데 사실 경선 때도 계속 매주 뭐 공약도 발표하고 지금 소확행이라고 소소한 공약, 예를 들어 산부인과 명칭 개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그 디지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요금 쓰는 거 이런 네. 것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첫 공약인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결국 디지털 경제로 전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 큰 네. 틀이거든요. 이게 아마 연속적으로 계속 앞으로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던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민생 경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와의 차별성도 좀 네.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저희 캠프 내부에서도 이제 저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 벌써 한 10년 전부터 가령 뭐 네이버 꽃집,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부동산 쑥대밭이 돼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지금 이제 1% 0.8% 낮추는데 정말로 힘들었는데 사실은 배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적게는 3% 많게는 15%까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우리가 이미 그냥 경제 활동에서 숨쉬는 뭐랄까 공기와 같은 존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SOC 개념을 좀 도입을 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인 어떤 법제 질서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공약을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가령 우리가 이제 뭐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가입하고 뭐 예산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플랫폼들이 착취를 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이 힘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그럼 스타트업과 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만간 예. 나올 예정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민주당 선대위 지금 보면은 인물 중심, 이재명 네. 후보 인물 중심으로 좀 바뀐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반성의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눈물도 많이 이제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인재 영입난 얘기가 좀 나오고 선대위 조직을 맡길 누군가 구심점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인재 영입이 이제 시작한 단계고요. 네.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최고위원 하면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쭉 앉아가지고 이제 선대위 회의를 해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없다 네. 이런 모습이 있어서 뭐 첫으로 이제 뭐 워킹맘이라든지 이런 모습 모시고 했고요. 저는 뭐 지금 꼭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미래를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아마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인물을 그대로 제시하는 거는 저희 국민들한테 큰 감흥을 못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러면 찾고 저 있고요. 윤건영 네네. 의원이 이해찬 전 대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네네. 등판이 결론이 오래 안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자, 이 외에 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연히 보시는 새로운 겁니까? 인물이 필요하죠. 왜냐면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임고문으로 들어와 있고요.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외곽에서 도와주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쨌든 또 민주당 틀 안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인물. 기존의 당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밖에 있던 분, 시민사회라든지 아니면 거론되는 몇 분이 그것까지는 계십니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여러 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왕연내영 위원장이 맡고 있다가 그래도 예. 후보가 직접 맡는 게 좀 좋지 않겠냐. 그래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리거든요. 후보가 네. 직접 다 찾아다니진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만나서 직접 영입할 때는 예. 하는 거라서 민주당이 그동안 뭐 총선 대선 치르면서 인재 영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과도 냈었고요. 그래 아마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모습. 저분들이라면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뭔가 좀 새로운 모습 보이겠다 이런 분들로 선대위를 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중도가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젠가 생각해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냐. 아직도 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일각 나오더라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건 피할 수 없는 뭐 정말 큰 강이죠. 예. 언론에서 혹은 뭐 상대 당에서 상대 후보가 반드시 우리 앞에 그걸 내놓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과연 어떻게 중도를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저는 별로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쓴소리 해달라 이렇게 모셔왔다고 했는데 네네. 예, 조응천 의원 지금 조국의 강을 건너야 중도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 이따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시에 저희 그렇죠. 뉴스큐에 예. 출연하십니다. 근데 조응천 의원님이 원래 이제 뭐 연수원 동기고 형 동생 하는 사이고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를 너무 일찍 내셨어요. 어려운 근데 숙제를 너무 일찍 숙제를 내셨으면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은 안 하고 그냥 이제 질문하고 하시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했고요. 그다음에 젊은 뭐 2030 세대들한테 내로남불 인상 중에 대해서 잘못했다. 사과한다. 다만 이제 검찰이 좀 과한 수사도 있었다. 네. 지금 이제 사법부 판결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법 판결이 나면 이제 판단할 건데 아마 이재명 후보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정도 입장을 저는 뭐 밝힐 걸로 보고 있고 그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송영길 대표가 밝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뭐 저는 대선 토론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기존 가져왔던 결국 사법부의 판단 존중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국민들한테 보이기에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과드리지만 다만 또 검찰 수사가 네. 결국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과의 수사를 통해서 결국은 지금 예. 정치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뉴스큐 시간에 이재명 후보 출연하는데 아마 넉넉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자,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해서도 중도 확장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다. 오늘 종천 의원이 이 얘기도 했거든요. 자, 김경진 전 의원님, 평론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열린우리당이 거기에 독자 대선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린우리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열린민주당 예, 당원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 참여를 했을 것 같고요. 특히 대부분 아마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 내지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 전폭적으로 아마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을 것이어서 그게 합당을 하냐 안 하냐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제 중도층이 조금 합당을 했을 경우에 멀어질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목소리가 아마 아까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아닌가 싶어요, 보면. 근데 이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식은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게 하나의 그냥 당이다, 이게 형제 당이다, 하나의 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게 뭐 최강욱, 손혜원 의원, 뭐 정봉주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럼 민주당하고 다른 당원이냐라고 굳이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당을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별 상관이 없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이 문제도 역시 이재명 후보 입장을 직접 들어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 대외 협력 특보 맡으셨던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비상계획을 염두에 두고 방역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어제보다 34명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위중증 환자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7일 522명으로 최다치를 경신한 뒤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사이 30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3,328명, 치명률 0.79%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699명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 2,124명과 비교하면 500명 이상 많고 월요일 발생 확진자 기준으로도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국내 신규 환자의 76.6%인 2,0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속출하면서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836명에 달합니다. 하루 넘게 병상을 기다린 환자가 319명, 이틀 이상 257명, 3일 이상 138명, 4일 이상 122명입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로 전날과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일상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을 포함한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장 비상계획을 발동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정부가 올해 예상보다 더 많이 거둔 세금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규모가 나온 거죠? 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초과세수 19조 일부와
이미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 모두 1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보면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손실보상에 부족한 재원 1조 4천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94만 개 업체에 2달 동안 전기료 등 최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예산이 거의 소진된 구직급여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채소류 계약 재배와 돌봄, 방역에도 5천억 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별 소비세 5%를 3.5%로 인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차량을 샀지만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니야, 한두 분이. 붙인 게.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뒤집어. 무쟁점 법안인데 왜 합의를 못해요? 야당이 왜 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해? 아니 국토위를 왜 정전의 장으로 만드냐고요? 국민의힘 송석전 의원 등 9분 의원님들의 제 요구등 국감기간 내내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왜 이 막대한 개발 이익이 극소수의 민간인들에게 집중되었냐? 당연히 상정이 되고 심의가 될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야당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을 하시고 법안을 핑계로 해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하고 방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다. 예산이 우선 급한지 법률이 급한지 그것조차도 구분 못하십니까? 조홍천 간사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다수당이 의원님들 종일 자 다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제보 하나를 받았는데요. 뒤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장동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공공이익 확보가 아닌 민간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용히 하시고.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 발언하지 맙시다. 김은혜 의원 누구로부터 제보 받았습니까? 저한테 취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재명 시장이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이 이 정도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 이용해서 국회 회의장에서 발언하지 말고 기자회견에 가서 발언하세요. 간단히 하겠어요. 여당 간사에 대한 융합 표명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여당 간사간에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당 간사 무능하냐고요. 여당 간사에게 사과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안내서는 원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정치를 공방의 장으로 만드냐고.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 속에 서쪽 지방 곳곳에는 여전히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북 동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경기 남서부와 충청, 영남 서부 내륙에는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은 오늘 밤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고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 대전은 1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11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하권 추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큐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